자, 한미 쪽 절단면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좌측의 철판 문제입니다. 이것은 펼쳐 놓으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어뢰 폭발로 이렇게 폭약의 힘이 버블 제트의 힘이 솟구쳐서 이게 휜 것이 아니라 원인 불상의 힘으로 휘었고 그것은 의심스럽다. 이것의 파손 원인은 이렇게 펼쳐서 보면 답이 나오고 이 홈이 동그랗게 파이면서 파손된 건 어떤 물체가 동그란 물체가 함수 쪽으로부터 충돌해서 한미 쪽까지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한미 절단면의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복잡하고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오히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함수 쪽으로부터 충돌을 해와서 이 라인을 타고 쭉, 그러니까 이 라인은 펼쳤을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가겠죠. 수평으로 쭉 다가와서 여기를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는데 저항과 만나게 됩니다. 저항. 한미 쪽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즉 파괴되지 않고 버티려는 저항. 그것은 철판의 저항, 그 다음 각종 용접 부분과 T바라고 하는 앵글들의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형성된 철판의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 가스터빈실 받침대가 이 격벽, 지금 보이는 면이 격벽인데 디젤 엔진실 격벽입니다. 이 격벽에 용접이 되어 있는 커다란 용접 부분. 이것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 받침대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용골이 있습니다. 용골이 있고요. 용골이 있고 그 다음 작은 T바들이 계속 있습니다. 작은 T바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저항입니다. 저항. 함수 쪽으로부터 강렬하게 밀고 들어오는 어떤 충돌체, 그 충돌체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가스터빈 철판을 꽝 부딪히고 힘있게 뒷부분으로 쫙 달려와서 여기를 꽝 하고 충돌할 때까지, 충돌할 당시에 이만큼이나 있는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이 충돌체가 여기를 탈출하려면 이것을 다 부수고 이 철판과 용접 부분들 T바를 다 때려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과연 그런 힘이 남아 있을까요? 함수 쪽에서 한번 부딪혀서 철판을 이만큼 떨어뜨려 놨죠. 그리고 가스터빈을 망가뜨리면서 가스터빈을 이렇게 두 방향으로 평평하게 펴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 부문을 동그랗게, 머리가 동그래서 동그랗게 변형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죠. 자, 힘을 그만큼 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남은 힘이 얼마나 돼서 이 많은 저항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유유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이게 다 부서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 절단면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함수 쪽에서 충돌했을 때는 요 정도밖에 철판이 안 떨어져 나갔는데, 그리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보면 아주 지저분한데 힘을 빼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충돌한 이 물체는 무슨 힘이 남아있길래 이 많은 저항들을 다시 부수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깨끗합니다. 이 떨어져 나간 부위들이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하게 부수고 나갔습니다. 자, 표시가 안 된 사진인데요. 이 물체가 여기를 충돌한 뒤에 여기를 다 부수면서 나가는데 정말 깨끗하게 싹 뜯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보다시피 깨끗하게 털어먹고 나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예. 그래서 왜 그런지를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앞에서부터 함수 쪽을 충돌하고 뒤까지 어렵게 도착한 이 물체가 이 많은 저항을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한다고 그러죠. 클리어. 싹 파괴하고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이 사고가 2010년 3월에 난 사고인데 이 물체가 이 천안함 한미 쪽 절단면을 깨끗하게 훑어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원인의 시작은 1999년 제1연평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2010년 천안함 사고 때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89년 취역한 천안함은 지난 1999년 연평해전 때 한미에 피격을 당했었다. 그 이후로 실종자 가족 중 일부가 승조원들에게 배 바닥에서 물이 새 최근 수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자, 이 짧은 두 줄의 보도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안함에 숨겨진 내용인데요. (1999년) 그 당시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을 때 천안함이 그 전투에 해상 전투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해상 전투에서 천안함은 운 없게도 천안함의 맨 뒷부분 이 부근 후타실 끝부분에 북한군의 포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포탄을 맞았으니 이곳이 대파됐을 겁니다. 포탄이 그냥 쇳덩어리로 요만한 게 날라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멍이 뚫렸겠지만요. 포탄이 날라와서 폭발을 했을 테니 이곳이 크게 손상이 됐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포탄이 날라와서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다면 배가 단순히 그 장소에서만 폭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 전체가 좌측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데미지를 왼쪽 방향으로 포탄이 날라온 방향의 반대편으로 크게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계함이라는 것은 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꺾인다 해도 가운데가 뚝 부러지는 것은 아니고 어딘가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천안함은 대략 보면 이렇게 깁니다. 전체 길이가 88m인데 길이가 88m인데 폭이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10m. 그러니까 길이가 폭보다 무려 9배나 됩니다. 9배. 상당히 길쭉한 배죠. 예, 다른 군함보다도 다른 일반 상선보다도 일반 배보다 훨씬 가느다라면서 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포탄을 맞아서 충격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을까요? 이쪽이 데미지를 입는다면 배 전체가 방향을 튼 것이므로 데미지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흔들림이겠죠. 충격을 다 흡수해버리니까요. 움직임으로. 여기에 데미지를 받을 때 이쪽만 데미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길이가 짧아서 데미지를 크게 입질 않습니다.
데미지 입는 곳을 좀 찾아보면요. 어디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의외로 이 초계함의 구조가 한밑 가까운 쪽에 이런 통짜 공간이 있는데 이게 디젤 엔진실입니다. 디젤 엔진실. 디젤 엔진이 있고 그 앞에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가스 터빈실이 있는데 둘 다 다른 조각이 들어있지 않은 통짜입니다. 통실. 이게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간. 그런데 나머지 앞부분과 뒷부분은 자잘하게 공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지지대 역할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들이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과연 어디가 제일 약하게 보입니까? 당연히 디젤 엔진실과 가스 터빈실이 이곳의 포탄을 받으면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만 통짜고 나머지는 다 촘촘하게 격자 모양으로 공간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분에서 벽을 쌓고 천정을 쌓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공간에 별도의 물건들과 생활 공간을 두어서 자연스럽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디젤 엔진실과 가스 터빈실은 이렇게 통입니다. 통. 더군다나 이 안에는 디젤 엔진실엔 디젤 기관이 들어있고 가스 터빈실엔 가스 터빈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평소에도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999년 연평해전에서 포격을 이렇게 꽝 하고 받아서 여기에 폭발이 일어나면 그 데미지는 배 전체 중에서 이 부분에 데미지를 입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국방부가 이야기하기를 한국의 초계함이 30대 정도 가동이 되는데 30대 정도가 정상 운영이 되는데 천안함만 물이 셀 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천안함에 물이 새고 있었다는 승조원 가족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0대 1이니까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계함 30대 중에서 유일하게 천안함만이 배 뒤쪽에 북한군의 포탄을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천안함만이 데미지를 입었다. 그거에 대해서도 수긍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데미지가 과연 어디에 입었느냐, 그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려다 보니 이 천안함의 가운데 부분, 디젤 엔진실과 가스 터빈실이
가장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1989년에 만들어진 천안함이 1999년에 포격을 받고 99년 이후에 누수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거나 그런 이야기가 유족들이 듣기 시작했거나 하면 이것은 포격에 의한 영향으로 누수가 시작되었다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 예상은 가능한 겁니다. 포격을 맞은 이후에 누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자, 유가족들은 분명히 배를 탈 때마다 물이 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실을 알고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도 물이 샜다고 남편이 가족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신중하게 듣고 조사를 했어야죠. 하지만 국방부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초기함 30대가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물이 셀 리는 없다. 이런 논리로요. 하지만 천안함 초기함 30대 중에서 천안함만이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서 어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요. 9시 15분 침수 보고라고 하면 쭉 그곳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내용이 해군 상황 일지에 대해서 해군 상황 일지 21시 15분경 천안함이 침수 중이라고 언급했다. 천안함은 21시 22분 약 7분 전에 이 시간보다 7분 후에 침몰했습니다. 어뢰로 폭침을 당해서 침몰했다고 하는데 해군 상황 일지 이건 국방부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해군 자체의 상황 일지가 어뢰 폭침 7분 전에 천안함이 침수 중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하나만 봐도 천안함이 심지어 이명박도 당일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로 보고받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기사까지 나와도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들,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뉴스를 들어왔기 때문에 천안함을 분석하면서 과연 이런 국방부가 폭침이라고 주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듯이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천안함이 반파가 될 때까지 그 이전에 과연 침수 현상이 존재했었다면 어디인가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 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하는 것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진 자료 그리고 견학을 가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구멍이 뻥 뚫린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이 침수가 된 곳이다, 파공이 생긴 곳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구멍이 생겼을 때는 그 구멍이 뚫린 합당한 어떤 다른 정황까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정황이 없는,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구멍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일단 보류해둬야 됩니다.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그냥 보류해둬야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인양할 때 생길 수도 있고요. 국방부가 고의로 뚫었을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어떤 원인으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겁니다. 뭐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졌거나 어디가 이렇게 부러졌거나 하면 그것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져서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갑자기요, 이런 곳에 구멍이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뻥 뚫렸다, 여기 송곳이 뻥 뚫어졌으니까 이곳을 여기 파공 자원 맞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안함이 이쪽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했을 때 천안함이 정상 진행을 할 때 옆으로 무엇이 와서 구멍을 뚫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뚫을 수 있는 물체가 어떤 예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는데 옆에서 송곳 같은 게 뻥 뚫었다. 바다에 송곳 같은 게 없어요. 일단은 송곳 같은 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천안함이 지나가는데 물 속에서는 송곳을 달고 어떤 물체가 찔러도 모를 수가 있지만 바다 위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확인이 되느냐. TOD 동영상에 나타났다든가 어떤 육안으로 확인이 됐다든가 그런 정황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혀 노출도 안 되고 이곳에 송곳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러면 그것은 구멍이 있는데 이상하네, 뭐지? 그리고 접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확실한 근거가 생길 때까지, 혹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논리가 성립할 때까지 말입니다. 자, 천안함이 누수가 되었다. 누수가 되려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의 해군에 보고된 것은 파공으로 침수되었다라고 처음에 보고가 22분에 사고가 났는데 7분 전에 15분에 천안함은 파공으로 침수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구멍이 그 보고서에 파공이라는 말이 합당할 정도의 구멍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현상은 또 무엇인가 해보니까 그것은 균열, 즉 금이 가는 겁니다. 어느 철판에 금이 가서 그 균열 속으로 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선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오면 이게 균열인지 구멍이 뚫린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천안함에 근무하고 있는 승조원들은 대부분이 이 부분, 이 갑판 위에서 생활합니다. 갑판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 거의 80% 정도, 80% 이상이 갑판 위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정도 되는 곳, 이곳까지 약 98%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생활을 하는 거죠. 근무하고 생활. 그러면 나머지 지하 2층, 여기에 기관실 근무자 2명이 근무합니다. 디젤 엔진실에 1명, 가스 터빈실에 1명. 자, 마지막 근무지가 여기인데 이 바닥은 밀봉되어 있습니다. 밀봉. 근데 밀봉이라고 해서 숨도 못 쉬게 꽉 닫아 놓는 건 아니고요. 함부로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구역이라는 겁니다. 2명만이 요 바닥, 기관실 근무 이 바닥이 되어서 여기를 오갈 뿐, 이 밑은 상시 들여다보는 구역도 아니고, 만약에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렇게 조그만 문으로 간신히 기어 들어가야 이제 어떻게 몸 비집고 조금밖에 못 들어가고 후레쉬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래도 덩치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비집고 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힘들죠. 아무튼 이곳은 근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천안함 기관실도 그렇지만 나머지 전체 부분도 이곳은 유류 저장 창고나 이런 기계 받침대가 들어있거나 배관이 지나가거나 그런 용도로만 쓰는 곳이라서 만약에 균열이 여기에 이렇게 일어났다면 균열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이쪽으로 대량의 물이 막 이렇게 밀치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파고 올라오면 이 바닥에 구멍이 생겼는지 균열이 가서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건지 확인할 사이도 없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 갑판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부르죠? 물이 새니까 구멍이 뚫어졌나 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새 들어와서 막 출렁출렁 하는데 철판이 균열이 가서 균열 사이로 물이 새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근거가 없잖아요. 만약에 균열이 있을 경우. 그래서 물이 새 들어와서 균열로 물이 새 들어와서 물이 철렁철렁 막 차이면 당연히 보고는 현재 배가 파공이 생겨서 침수로 인해서 침몰 중이다라고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파공으로 침수가 진행된다는 것은 균열로 침수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확인할 길이 없다. 파공과 균열을 구분할 방법도 없으려니와 파공인지 균열인지 어떤 뚜렷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용감하게 파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천안함 후미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침수가 시작됐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천안함 특별 취재팀이 확보한 해군 작전사령부의 상황 보고에는 21시 15분경, 즉 천안함 침몰 7분 전에 백령도 서방 이 정도 거리에서 천안함이 원인 미상
폭발음 청취로 침수되어 조치 중인 상황이라고 나와 있다고 돼요. 상황 보고에 21시 15분경 원인 미상의 폭발음을 청취하고 침수가 되어 조치 중인 상황이라고 상황 보고에 나와 있다고요. 21시 22분, 즉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다는 그 상황에도 천안함 후미에 폭발음과 함께 두동강이 났다고 나오고, 상황 보고에도 21시 15분경 천안함이 원인 미상 폭발음 청취와 함께 침수가 되어 조치 중인 상황이라고 나와 있다. 이것이 이렇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절단면이 절단되기 전에 어떤 소리가 났고, 그 소리 이후에 천안함 어딘가에 물이 샜고, 물이 새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러니까 많이 차 올라왔다는 거죠. 물이 일반적인 생활구역이 아닌 이 마지막 가스터빈실의 마지막 바닥 아래에서 물이 조금만 샜다면, 이렇게 조금만 샜다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 여기 근무하던 사람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릅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 올라올 때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어 조치 중이라는 보고가 나왔다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이 정도의 물이 차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배가? 여기에 물이 차 올라왔을 때는 이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자기 발판 아래에서 물이 차 올라오니까 뭔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뭔가 분위기가 쏴한 느낌도 들겠지만 모를 수밖에 없다고요. 혹은 가스터빈실에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왜? 가스터빈실은 가동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방심하고 있다고요. 디젤 엔진실에 디젤 기관만 운전했다고요. 바로 이 격벽 너머에 있는 요 공간 바로 뒤에 있는 디젤 엔진실에 디젤 엔진만 가동 중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서 있던 여기 근무자가 그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걸 조치를 하다가 이만큼 차오르면, 무릎 차오르면 배 침몰하는 줄 알고 얼른 갑판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차오르기 전에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소리가. 자, 여기에서 처음에 제 이 분석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정황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9시 22분 전에 무엇이 먼저 파손이 됐죠? 쇠는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바로 천안함의 스크류가 먼저 파손이 된 겁니다.